백마고지 전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2년 당시의 전선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천원에 있는 395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중공군하고 무려 열흘 동안 벌인 전투입니다. 1952년 일시적으로 유엔군과 공산군 간의 교전이 교착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측 전선의 지휘관들은 계속 공세를 해서 공산군 측에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중공군이 먼저 추계 공세를 개시하자 미군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했던 철의 삼각지 일대를 우선적으로 방어를 해야 했다. 따라서 예하 부대의 공세적인 전투 태세를 갖추고 한 치의 땅도 빼앗기지 말라고 지시를 했고, 이런 상황의 중심에 있었던 부대가 바로 무명 395고지, 나중에 백마고지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던 백마부대 국군 제9사단이었다. 안녕하세요, 남보람입니다. 오늘은 백마고지 전투와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행동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꼽죠? 통상 계획, 준비, 실행, 혹은 이 세 가지와 관련된 방법, 절차, 원리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야전교범에도 보면 작전 목표를 달성하려면 세밀한 계획을 세워라,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라, 의사소통을 잘하라, 우발 사태에 대비해라, 과감히 실행해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야전교범은 말하는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특히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이후의 미군, 나토군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군대가 실행하는 작전의 환경과 위협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죠. 요즘 작전 환경과 위협의 본질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불확실성과 복잡성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뭐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그걸 알 수 있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군 야전교범이 강조하는 것은 실행과 피드백입니다. 일단 현장에서 수시로 상황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본 후에 피드백을 통해서 판단을 다시 하고 또 피드백, 수정, 행동, 피드백, 수정, 행동, 이런 식으로 작전을 반복하라는 거죠. 피드백의 중요성이 상당히 수직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드백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마고지 전투 사례에서 올바른 피드백의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마고지 전투, 이 전투 유명한 건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렇다면 백마고지 전투는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컨텐츠화했고 또 어떻게 만들어서 전파를 했길래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말하자면 히트 컨텐츠가 됐을까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백마고지 전투가 유명해진 최초의 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사실 하나는 벤플리트 미 제8군 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 전투가 연구되었고 당시에 참전한 미군 전체에 전파 교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52년 여름이죠. 벤플리트 장군은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니까 미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야,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는 공격 정신, 하나는 야간 전투 능력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러던 중에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동안 벌어진 백마고지 전투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능력과 정신에 굉장히 감흥을 받았습니다. 아, 저기서 뭔가 나오겠는데 하고 바로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벤플리트 장군은 전투가 한창이던 10월 9일에 직접 한국군 제9보병사단을 방문을 해서 전투가 한참 벌어져 있는 곳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처음 공개가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방부 기록 사진첩에 있던 것을 제가 찾아서 시간 장소를 판별을 해보니까 이거 백마고지 전투 하던 10월 13일 전후에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차례대로 설명하자면 이게 공격을 앞두고 대대원들 정신교육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좀 더 놀라운데 당시의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일권 장군이 와서 먼저 현장을 사열하고 있는 겁니다. 대대전투하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온다?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색다르잖아요. 이어서 대대원들의 정신교육이 시작됐겠죠. 그리고 누가 오냐면 벤플리트 미 제8군 사령관과 이승만 대통령이 현장에 도착해서 사열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 대한 한미 양측 지휘부의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죠. 전투가 끝나고 나서 벤플리트 장군이 지시를 하죠. 야, 작전 계획, 지시했던 명령, 작전 결과, 피해자 종합한 거 다 모아.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미 제9군단, 10군단에 전파를 하죠. 그리고 그 군단의 작전처에서 사후검토라는 자료를 만들어요. 자,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죠. 사후검토라는 거, 이게 뭐냐면 미군 작전 전술의 필수 요소예요. 전투 교전을 하고 나면 반드시 대대급 이상 부대는 사후 검토 보고서, 즉 애프터 액션 리포트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전에 참가한 보병대대, 포병대대, 그리고 이 부대를 지원한 다양한 배속 지원 부대들이 있잖아요. 이 부대들이 사후 검토 보고서를 다 같이 작성을 하죠. 자, 제가 지금부터 사후 검토 보고서 샘플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1953년 폭차필 전투에 참가했던 미 제7사단, 제17년대, 73 전차대대, 포병대대, 그리고 콜롬비아 대대 등 여러 부대가 작전했던 사후 검토 보고서의 표지예요. 여기에 보시면 내용은 주로 글씨로 된 기록과 분석인데 그림도 있어요. 이것은 전투에 실제로 참전했던 병사의 기록을 되살려서 우리가 어디 배치돼 있었고 적이 어디로 들어왔다는 분석도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사진도 있고 상황도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도표도 있죠.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죠. 이렇게 다양한 제대의 보고서가 취합되고 나면 사단급 이상 사령부에서는 뭘 만드냐면 이른바 레슨런드, 전훈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사후 검토 보고서, 애프터 액션 리포트와 레슨런드를 합쳐서 애프터 액션 리뷰를 작성합니다. 이거를 전부대에 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애프터 액션 리뷰를 작성했다고 해서 다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폭차필 전투의 사후 검토 보고서를 굳이 골라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투는 애프터 액션 리뷰가 작성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부대에 전파가 된 백마고지 전투의 사례와 애프터 액션 리뷰와는 달리 폭차필 전투는 전훈까지만 분석이 되고 애프터 액션 리뷰는 이하 부대에 전파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 싸웠지만 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전훈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건 단순히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잘 싸웠는데 중과부적이어서 진 전투도 있죠. 못 싸웠는데 적이 더 못 싸워서 이긴 전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차필 전투는 어떠냐. 수차례 중공군이 압도적인 병력수로 밀어붙였는데도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잘 막아냈어요. 승패를 가릴 수 없이 양측이 팽팽한 양상이 지속이 되다가 1953년 전쟁 막바지에 중공군이 군대를 그야말로 쏟아 부어가지고 지역 일대를 공산 진영에 우리는 넘겨줄 수밖에 없었죠. 이게 전술, 작전적으로 보면 배울 바가 많지만 결국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적이 병력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열심히 싸워도 소용없는 것 아니야? 이런 회의적 생각에 불씨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대로 전파되진 않은 겁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굉장히 잘 싸웠어요. 보병이 사전 방어 준비가 잘 돼 있어서 포병 화력을 아주 잘 운용했어요. 그리고 전차를 방어 작전에 투입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차는 통상 기동전, 공격 작전에 쓰잖아요. 그런데 폭차필 전투에서 전차를 고지에 올려서 적 밀집한 장소에 직사포로 쐈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전훈 내용이 있었는데 방어 지역의 책임을 일부 지고 있던 콜롬비아 대대가 잘 못 싸웠어요. 그럼 이건 사례로 쓰기 부적절한 거예요. 왜냐? 미군의 사고와 문화가 그렇습니다. 내가 못 싸워서 내가 이렇게 비판하고 내가 성찰한다.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 이건 좋아요. 근데 남의 나라 군대가 못 싸워서 우리가 졌다. 이거는 동맹에 대한 태도가 아닌 걸로 보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렇기 때문에 백마고지 전투를 다룬 사후검토 보고서는 잘 싸워서 승리했고 전투에서 참가한 각 제대들 모두 합심해서 작전의 성공에 기여한 매우 희귀한 좋은 사례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미군뿐만 아니라
유엔군에 속한 모든 부대 장병에게 이 백마고지 전투 사례를 전파를 했어요. 이거는 전파를 해도 역효과가 없어요. 전투계의 교과서 같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보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아,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 뭐 좋은 사례고 전파가 잘 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웠다는 거야. 지금 이 표지는 제가 미 육군 군사연구소에서 찾아낸 백마고지 전투 사후 검토 보고서입니다. 도대체 어떤 전투였길래 전쟁 도중에 사령관이 직접 연구를 지시했으며 예하부대 모든 부대의 교육용 자료로 전파를 했던 것일까? 우리가 오늘날 백마고지라고 부르는 이곳은 6.25 전쟁 당시에는 다만 395고지라고 불렸던 무명고지였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전쟁이 진지전, 고지전 위주로 바뀐 1951년 여름부터 395고지의 중요성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죠. 강원도 철원의 북쪽에 위치한 이 고지는 주변의 넓은 철원 평야지대를 관측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또 서울하고 그 후방을 잇는 국군의 주요 보급로가 이 일대를 통과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누가 차지해도 유리한 요충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52년 당시에 어느 미군이 찍은 거예요. 이 고지를 두고 1952년 10월 6일부터 장장 10일 동안 고지의 주인이 24번이나 바뀌었어요. 24번의 주인이 바뀐 그 고지에서 싸웠던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인 겁니다. 이곳을 지키고 있던 것은 국군 제9사단이죠. 9사단 전방에는 중공군의 최정예 제38병단 이하의 3개 사단이 총 공격 준비를 마치고 정말 호시탐탐 기만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10월 6일 저녁이 됐을 때 중공군은 기습 공격을 합니다. 공격 전에는 각종 포병 화력을 퍼붓고 심지어 아군 쪽에 있던 복례호라고 있어요. 이 복례호 뚝을 파괴해서 거기에 연결된 역곡천을 범람을 시켜서 국군의 혼란을 유도하려는 그러한 시도까지 했죠.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수단을 모두 쏟아 부은 거예요. 그 후에 한국군과 중공군의 뺏고 뺏기는 치열한 고지전이 시작됩니다. 10일 동안 항공 폭격, 포병 화력, 몸과 칼로 부딪히는 처절한 백병전, 모든 전투의 형태가 여기에서 발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한 교전이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백마고지와 그 일대는 유엔군의 차지로 남았습니다. 아군의 피해가 적지 않았어요. 전투 기간 동안에 무려 3,4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죠. 그런데 중공군의 피해는 훨씬 더 컸습니다. 중공군 제38병단은 예하 9개 연대 중 7개 연대를 투입하면서 10,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동안 회복을 못하죠. 다시는 그전과 같은 공세를 취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국군 9사단의 승리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승리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사후 검토 보고서로 돌아갑니다. 미군은 총 70여 페이지에 걸쳐 분석한 사후 검토서에서 구체적으로 승리의 요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표지는 미 제9군단 작전처에서 작성한 백마고지 전투 사후 검토 보고서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찾았냐면 맨플리트 컬렉션이 미 웨스트 버지니아의 렉싱턴에 있는 버지니아 군사학교 사료실에 있어요. 이 벤플리트 장군의 컬렉션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버지니아 군사학교에 벤플리트 장군이 작성했던 메모, 보고서, 그가 참고했던 작전 계획, 개인적인 사진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 이후에 여기에서 미 제8군 사령관, 그러니까 벤플리트 장군의 선임자였던 워커 장군의 컬렉션도 발견이 돼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끌었었죠. 보고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군이 이길 수 있었던 요인 첫 번째,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집하라. 공식적인 당시의 전투 기록에는 첩보 수집과 정찰 활동을 잘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부사단은 전투가 벌어지기 사흘 전에 남측으로 기순한 중공군 간부로부터 중공군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어느 쪽으로 올 것이다, 이 첩보를 입수하고 작전 계획 수립에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요인은 작전 계획을 잘 작성했다. 작전 계획이 물론 맞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미군은 왜 작전 계획을 잘 작성한 것이 승리 요인이라고 했을까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덧붙여 있어요. 작전 계획 작성의 절차가 상하제대 지휘관이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함께 학습하는 과정이다. 6.25 전쟁 당시에 충분히 숙고된 작전 계획을 가지고 전투를 했던 부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걸 못 배워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마고지 전투에 있었던 한국군 지휘자들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막 도착한 분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은 작전 계획의 중요성도 잘 알고 그것을 작성하는 방법도 잘 알았기 때문에 백마고지 전투에 대한 작전 계획을 굉장히 잘 세웠어요. 대략 A4 용지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인사정보 작전 군수 등의 기능과 기동 화력 지원 같은 전술 과업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체크하고 종합된 보고서로 만드는 그 과정이 학습되면서 실제 전투에서도 작전 계획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교전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부대의 작전, 인접 부대의 상황, 이런 것을 크게 그리고 작전을 진행할 수 있는 지적인 힘이 작전 계획을 작성하는 절차 속에서 생겨났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준비를 잘했대요. 철저히 준비를 했답니다. 협상의 대가 스티브 코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많은 협상의 원칙과 기교가 있지만 협상의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협상장에 나온 사람의 취향까지 알아오는 협상에 준비된 사람에겐 이길 수 없다. 백마고지 전투에서 우리 국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조망을 세우고 지뢰를 설치하고 기관총과 소화기를 배치해서 수없이 적이 오는 방향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포병 활용 유도, 박격포 사격 예행 연습, 이것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리고 전방에 있는 나무 위치, 돌 위치, 그 좌표까지 외우게 할 정도로 준비를 잘했답니다. 많을 때는 10배까지 많았던 중공군을 상대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번째는 항상 등장하는 전장의 영원불멸 가치, 정신력입니다. 구사단 장병들이 압도적인 숫자 열세에도 불구하고 10일 동안 공격 방어를 반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이 정신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정신력의 정체는 군인 정신입니다. 벤플리트 장군이 이 백마고지 전투 사례를 통해서 모든 미군에게 교육하고 싶었던 것은 주어진 임무를 포기하지 않는 한국군의 군인 정신이었던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벤플리트 컬렉션에 있는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벤플리트 컬렉션에 뭐가 있냐면 유엔군, 공산군 양측의 삐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인물들이 있는데 저렇게 많은 컬렉션 분량 중에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군의 정신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군인 정신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초기와는 달리 전 장병이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고지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백마고지 전투와 관련된 당시 장병들의 증언록을 보면 다른 전투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발견이 돼요. 모든 전투가 피땀을 흘려서 잘 싸웠지만 어떤 전투들은 왜 싸우는지는 정확히 몰랐던 전투들이 있어요. 그런데 백마고지 전투에 참가했던 장병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물러서면 철원평야 일대가 적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군인 정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백병전에서도 탄약이 떨어지면 적을 물어뜯으면서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사단장이었던 김종호 장군은 이 전투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모두가 고지에 뼈를 묻더라도 기필코 이것을 사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단장부터 최전선의 병사 모두 이런 마음으로 전투에 임했던 것이죠. 특히 선봉연대였던 제30년대의 소대장 강승우 소위, 오규봉 하사, 안영권 하사의 분투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합니다. 이 세 분은 돌격하던 소대원들이 적의 기관총에 무참히 전사하자 자신들의 몸에 폭약을 두르고 적의 기관총 진지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의 용감무쌍한 자기 희생으로 부대원들은 10월 12일 고지 정상을 탈환할 수 있었죠. 이 스토리는 전투 도중에 국내 신문은 물론 해외 외신에까지 타전이 되어서 우리의 6.25 전쟁에 대한 승리의 집념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중공군도 후일 이 전투를 연구를 해서 자신들의 전사에 포함을 시키는데요. 한마디로 한국군이 사전불태, 즉 죽기까지 물러서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백마 부대원들이 죽기까지 물러서지 않았다는 표현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적인 중공군이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짧은 시간 동안 백마고지 전투의 내용과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전투가 중요하다고 할 때 그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전투 그 자체가 아니라 전투의 배경과 맥락이고 그 배경과 맥락은 컨텐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백마고지 전투다.
백마고지 전투의 배경과 맥락, 컨텐츠를 모두 포함한 것은 백마고지 전투를 사후적으로 분석한 사후검토 보고서인데 이 사후검토 보고서를 읽어보면 백마고지 전투에서 누가 어떻게 왜 잘 싸웠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사 연구와 우리가 전술과 작전을 분석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접하실 수 있냐면 육군본부 홈페이지,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육군군사연구소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6.25 전쟁 전사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좋은 자료들이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사 역사가 궁금하시면 그러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70년 전에 우리의 선배 장병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오늘의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그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서 좋은 자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강의가 끝나고 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만약 여러분들이 백마고지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싸웠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전투를 지휘하는 리더였다면 예하 부하들에게 어떻게 정신교육을 시킬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1978년 장병들의 교양 함양을 위해 보급하기 시작한 진중문고. 그 진중문고에 2020년 2분기 21권이 선정됐습니다.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기 바랍니다. 2차 대전에 참여한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의 좌충우돌 참전기를 담은 책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2차 세계대전의 당사자가 아닌 마이너리그였던 3국. 그들의 참전기를 통해 오늘날 강대국에 둘러싸여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더불어 각국의 1차 세계대전 역사가 만화로 수록돼 책을 보는 이들에게 이해를 더합니다. 이 책을 통해 자동소총 AK-47의 탄생과 활약상뿐 아니라 기술적 장점과 정치적 배경도 엿볼 수 있다. 세계사를 바꿔놓은 무기의 일생을 다룬 AK-47. 매혹적이면서도 가장 잔혹한 도구의 세계사. AK-47 발명가 칼라시니코프의 삶을 재조명하고 매년 2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진정한 대량 살상 무기 AK-47을 둘러싼 역사적 이야기와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을 담은 책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진정한 승자, 미 해군 제독 니미츠의 감동적인 삶과 리더십을 담은 평전, 니미츠.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도 3대 리더십으로 부하들을 이끌며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니미츠. 소통과 조율, 결단력을 두루 갖춘 니미츠의 모습을 통해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합니다.